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전재수 민주당 의원님하고 박정아 국민의힘 기인데요. 너무 길죠.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신해 주셔서. 예. 아까 본방에서 여쭤봤던 거 좀 다시 여쭤볼게요. 뭐냐면 이 토론회 말입니다. 토론회. 이 토론회가 근데 뭐 각 당의 입장이 있고 하겠지만 제가 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토론이란 건 정말 뚜껑 까봐야지 누가 유리했는지 아는데 박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땐 불리하다고 규정을 하고 좀 이렇게 뒤로 빼는 모양새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과연 불리할까? 이것도 정말 뚜껑 까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속상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토론이라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 모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텔레비전 매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뭐 누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예. 아니라 그 나오는 순간순간의 표정 뭐 이런 것들이 예.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도 본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예. 혹은 또 뭐 이런저런 요소 때문에 마치 토론을 기피하는 것처럼 예. 돼버려서 그거는 저는 뭐 지금 선대본부에 그렇습니다. 있는 예. 사람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좀 하고 건의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 여러 번 전 얘기를 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자꾸 다른 게 말씀하시는 예.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강경파가 누굽니까? 거기.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아무튼 어쨌든 저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두 분의 네. 후보가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예. 저는 어쨌든 이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그동안에 막 이런저런 논쟁들이 좀 예. 토론을 통해서 좀 예.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알 수 있게 정리가 되는 기회도 한번 주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언론이나 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무슨 솔직히 생각이 드냐면 제발 토론 좀 봅시다. 네. 제발 토론 좀 봅시다. 이 무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안 왔어도 당연하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권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한심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최대한 많이 하기를 또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최대한 많이 하는 걸 또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일 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제 토론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이제 뒤로 빼는 그 이제 기피하는 이런 이제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TV 토론 협상단에서 완전히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기피하는 후보로 이제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라도 좀 이제 선거가 불과 4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조합의 토론, 많은 형식의 토론 이런 것들 좀 하는 것이 오히려 그 토론을 기피하는 이런 이미지를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사님 당에 가서 세게 좀 말씀하세요. 아니 전 오늘 2시에 발표해서 예. 하기로 했으니까 뭐 예. 더 얘기할 건 없고 예. 대신에 인전 보면은 그동안 전 민주당이 쭉 선거 과정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은 그 선거 기법이나 아니면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당보다 훨씬 앞선 것 같아요. 어떤 기법?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보면 12월 초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제 토론하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좀 다소 떨어질 때였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높을 때였는데 토론을 해서 무언가의 기회를 역전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모습이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절대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적을 아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보면 민주당이 저런 거 잘하잖아요. 그 뭐 이렇게 순간순간 캡처해서 짤방하고 그다음에 그 열성적인 당원들이 많으니까 이 전달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라는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고 이후에 설 전에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방송 출연도 좀 하고 토론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대충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오면서 아까 본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갑작스러운 예. 부상 그리고 뭐 이 토론 협상 과정의 문제 뭐 이래가지고는 이상하게 좀 돌아갔지. 사실은 저희도 뭐 코로나 상황에서 토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진검승부, 예. 진검 토론을 통해서 승기를 잡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못 전달됐다 그러셨는데 준영이형은 이렇게 보면 토론을 하면 불리하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협상에 임하시는 듯한 느낌은 좀 있었어요. 뭐냐면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늘 여기서 얘기가 나오지만 토론에 대한 실질적으로 기대치는 이재명 후보가 잘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말 잘해봐야 본전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잔펀치 몇 대 딱 때리고 카운터 펀치 하나 때리면은 완전히 압승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이 토론하면 무조건 빌리하니까 이렇게 좀 엉덩이 빼고 어떻게 하면 좀 덜할까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그건 그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상을 갖게끔 만들어 온 거는 좀 저희들 잘못인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말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깨놓고 보면은 말실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고시촌에서 구수를 하면서 사법고시 준비를 했고 9번 만에 이제 검사가 되죠. 그리고 예. 특수부 검사로 쭉 살아오다가 27년 하다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세상 물정은 알겠습니까? 그 단순하게 대학 졸업하고 사법고시 구수를 하고 특수부 검사가 돼서 후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120시간 노동 그다음에 뭐 자유 이야기 뭐 불량식품 이야기 뭐 아프리카 뭐 이야기 뭐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말실수가 아니고 예. 윤석열 후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정확한 생각인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그런 말실수할 가능성도 많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쭉 봐온 모습에 의하면은 어떤 우리 사회 이슈라든지 현안 이것에 대한 이해 정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남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 사회 논의의 역사적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안 하나가 그 현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논의 과정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알아야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면 논리적 완결 구조를 가진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이게 학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막 들어오지. 근데 소화는 안 되지. 입에서 말은 자꾸 엉뚱한 말이 나가지. 이러니까 토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차라리 좀 빼자. 오다 보니까 오늘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봐요. 예, 설 전이라서 제가 대화를 평화롭게 이어가자 했더니 전 의원님이 푹 찌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미안하다. 아니, 우리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저 예. 토론을 많이 하는데 토론도 잘 하실 뿐만 아니, 박 단장님이요? 아니고 자세와 태도 되게 토론 친화적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예. 분들이 캠프에 뭔가 이게 물론 지금 주도를 하고 계시긴 예. 한데 의견이 많이 좀 반영이 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진짜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아니요, 이게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 좀 그렇게 쭉 오다가 최근에 이제 몇몇 상황 때문에 예. 이렇게 됐노라 말씀드리고 제가 뭐 저는 어디 이제 오랫동안 그 직장 생활을 오래 예. 해보면서 그다음에 아니면 그 크게 어디 특정 분야에 예. 이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청와대 근무해보고 그 전에 이제 어디 광역단체에 예. 이제 근무해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한 뭐 5급, 4급, 예. 그러니까 뭐 사무관, 서기관 예. 이상 정도 지나가서 서기관, 부의사관 정도 되면 사회 문제에 너무 능통해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전체 뭐 방송, 신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 세계 정세 속에서의 뭐 이런저런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서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뭐 윤석열 후보가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경험이 너무 없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동의치 않아요. 그리고 예. 어느 정도의 지도자, 그러니까 특히나 뭐 대통령 같은 정도의 지도자가 그 상황까지 가는데 본인들이 정해져 있는 이미 그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관들이 있을 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다들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예. 이거 가지고 또 한번 또 논란이 있었지만은 세세한 부분까지 저는 뭐 대통령이 지도자가 다 할 필요는 예, 없다고 예, 봐요. 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예.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거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뭐 토론 준비가 안 돼 있어서라기 하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기는 조금 그 상황이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느꼈던 그동안의 대한민국 보통의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박 단장님 지금 말씀 중에 세세한 부분 옛날에 보면 토론할 때 보면 뭐 배추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그거 정말 좀 약간 한심해 보였어요. 뭐냐면 뭘 무슨 그 단편 암기성 퀴즈 내듯이 그래가지고 망신을 줄 그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전 의원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 제가 개인적인 제 생각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검찰에서 평생을 계신 분이 박 단장님은 세상 물정을 더 많이 안다 여러 가지 사건 수사라고 저는 거긴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은 제가 이런 기자로서 어디 가서 취재를 할 때요 관공서에서 저한테 답변하시는 분은 굉장히 엘리트 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천진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제가 일반인으로서 관공서에 가서 뭘 하나 서류를 하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러니까 제가 검찰 예, 뭐 일반 관공서요? 관공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냐면 그 검찰이란 권력기관에서 평생을 계시면서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알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또 그 검찰이란 조직의 그 똑똑한 엘리트들하고만 상대하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했다는 거랑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거랑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의 하나는 정치는 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 같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은 검찰 전문가가 해야 되고 정치도 20세, 30대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해서 일가를 이루고 들어와서 나 여기서 일가를 이뤘으니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두 분같이 현장에서 사람들 말도 듣고 또 무식한 사람들 말도 듣고 가난한 사람들 말도 듣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법 이걸 훈련된 분들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하다 1년 만에 대통령을 한다는 건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분이 살아온 세상은 일반인이나 일반 정치인들이 부딪히면서 살아온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벼락 출세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벼락 출세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도 그 기수를 몇 개를 뛰어넘어서 됐죠. 더더구나 이제 검찰총장은 더한 파격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계 밟아 올라왔기 때문에 이 학습이 다 됐을 거라고 보는 것도 이제 좀 어려울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뭐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철학, 윤석열 후보의 세계관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 조직이 왜 문제가 되냐면 특히 대한민국에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까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으로 특권적 영역에 있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 특권의 영역에서 압도적 특권의 권력만 향유하고 그 권력을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나와 놓으니까 그전에는 아무런 경험도 없어. 법대 나와가지고 구수하고서 검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불량식품 그 자유 이야기가 결국은 특권적 영역에서만 서식해왔던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실수가 아닌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살아왔던 그 서식 환경에 비춰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처럼
기자 직업을 기자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기자에게 요구되는 그 직업적인 어떤 품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인이다 그러면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죠. 예를 들면 기자들은 뭔가 뭐 좀 집요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이게 뭐 취재를 하니까. 그다음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막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친밀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검사는 뭐냐면 검사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덕목은 의심입니다. 의심. 왜냐하면 저게 범죄자일지 모르는데 의심하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직업적 덕목이랄까 품성이랄까 이게 의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평생을 의심해가지고 도둑놈 잡고 이 사기꾼 잡고 이 범죄자들 잡아온 사람이 과연 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국가 경영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미 이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이미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찰 사회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가까운 검찰도 검사도 없고 과거에 이제 선거법 때문에 조사받으러 간 기억 외에는 무서우셨죠? 그럼요. 그래서 검찰이기 때문에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뭐 이랬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존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좀 그 같은 측면에서 또 다른 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이 이렇게 물론 뭐 한쪽 진영입니다만 한쪽 진영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내 갑자기 정치권에 입문을 했는데 후보가 되고 지금 1, 2위를 다투는 전 또 유력한 후보가 됐는지 이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키워준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뭐 선관위원 연임 논란이 있었잖아요. 선관이라는 거는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축이 돼야 되는 그런 심판관 자리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훼손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자체 직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도 이제 물르는 그런 상황이 왔고, 검찰에 뭐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또 우리 뭐 성남 FC 관련한 수사 관련해서 또 내부적으로 또 무언가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건국해 오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었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축들이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무너졌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버텨줬어야 되는 것들이 무너졌었던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원칙이라는 거. 그다음에 법의 지배,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나 스스로 판단하는 거가 있어도 법에 규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검찰은 나쁜 사람 잡아야 되는 거고, 기자는 정의를 위해서 찾아서 글을 써야 되는 거고, 공무원은 자기가 주어진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된 권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저기 강동구청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100몇십억을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생활하다 이렇게 왔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은 혹시 다른 뭐 사회 경험이 없었더라도 그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상식, 법의 지배, 뭐 이런 것들을 세워줘라라는 이만큼의, 이게 전체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반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반 정도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검사 생활만 했다가 지금 정치권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동의하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고. 거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박 단장님 말씀대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선 주자가 되기까지 과정, 그 분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부분들이 또 분명히 원인이 있었으니까 총장이 바로 대선 후보가 됐겠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냥 기자로서. 그런데 그거랑 검찰총장 출신이 그런 원인이 있어 대선 후보가 된 그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얘기는 많이 다른 얘기 같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원인이 있었다. 원인에 대해서 동의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바람직하냐에 대한 그게 과연 판단에 이 나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냐의 판단에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전 지금 대선 레이스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예. 판단을 할 텐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이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바로 세우고 다시 그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금 시대가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 전문가 아니면 무슨 행정 전문가 아니면 뭐 우리 전재수님처럼 오랫동안 이 정치 생활에 오면서 예. 이렇게 서민들의 안도 알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국정도 논하셨던 이런 정치 경험이 많은 분 이런 것을 원하느냐 예. 아니면 지금은 그걸 또 다시 바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냐 이거는 저희들이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보고 예. 정리를 해야지. 물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그렇죠. 국민이 선택할 문제죠. 그렇죠. 국민이 예, 말씀하시죠. 근데 예. 예를 들면 이제 법의 지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헌법과 헌법의 가치, 법의 지배가 무너졌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윤석열 후보도 그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뭐 단편적으로 뭐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법에 의한 지배를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한 통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하고 싸움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던 검찰 독립에 말하자면 대놓고 반발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지배를 했기 때문에 임기를 다 보장을 해준 겁니다. 예, 임기를 다 보장을 해준 거죠. 예를 들면은 법에 의한 통치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대통령 권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이전에 최동욱 검찰총장처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나 이 시켜가지고 뒷조사해가지고 뒤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스스로 사퇴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가지고 사퇴를 시키거나 그런 이제 공작적인 그런 이제 행태를 했겠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지 않고 그야말로 검찰총장이 임기를 보장해 주려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가 끝까지 관철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만큼 어떤 법의 지배, 그 다음에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 이거는 역대 87년 이후로 문재인 정부를 능가하는 정부는 저는 진짜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법의 지배, 헌법적 가치 훼손 또는 검찰권과 사법 권력을 문재인 정부가 통제를 했다라면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와 같은 판결이 안 나오죠. 김경수가 왜 구속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례를 가지고서 검찰권 통제하고 사법 권력 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고 또 법의 통치를 법에 의한 지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것과 맞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87년 이후에 이제 예. 그 전 의원 그렇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 법의 지배라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룰 오브 로우냐, 예. 룰 바이 로우냐 뭐 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찾아보니까 룰 오브 로우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더라고요. 예, 자, 예. 과거 17년도 이제 16년부터죠. 광화문에 막 촛불 세력들이 막 와요. 그렇게 해서 그거 보면서 정말 야 이건 탄핵 아니면은 뭐 하야 아니면은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청와대 계셨지만 저 담장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랬었죠. 했었어요. 그리고 담장이 만약에 넘어가는 사태가 일어나면 더 불행한 예.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이건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해서 탄생했어요. 그때 우리 국정이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했던 것들을 기억 다 하잖아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지금 뭐 너무 편한 말로 이 상식, 공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게 사실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의 시대 상황이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로부터 정치권으로 불려왔고 지금 2030 세대가 아우성 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선관위 문제 안 일부 뭐 서로 판단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몇 면의 수사건들 판결건들 그다음에 공직사회에서 얘기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무슨 그렇게 요구를 하고 촛불을 들었던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생겨서 환경장관이 지금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받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이런 거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오히려 더 실망해서 더 허탈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정권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요. 그러니까 큰 물줄기에서는 법에 의한 국정운영 또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큰 물줄기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쭉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러나 그 이제 우리가 큰 역사가 오래된 큰 강물을 보더라도 이제 강이 만들어지려면은 물이 1000년을 흘려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서 큰 물줄기가 있는 반면에 이제 지류도 있거든, 지류도. 그러니까 격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기부 장관이 구속되는 일도 생기고 뭐 그랬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을 보면 임기 말에 이제 40%를 넘는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볼 때 어떤 법에 의한 지배가 무너지고 마치 국정농단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든지 법 질서를 훼손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4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정치적 레토릭, 정치적 수사로서 어떤 헌법 가치 훼손이라든지 검찰권이라든지 사법 권력의 장악이라든지 이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적어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그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 좀 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날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진짜로. 그건 저도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자 해제해야 된다.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걷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있는 것이고, 뭐 저희가 걷어가야죠. 네, 저희가 저는 오늘 그 두 분께 양당의 어떤 그 가치 차이 말고 하나 정말 한번 좀 꺼내서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김학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학의 판결이 나왔는데. 모든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성접대 받을 때 그 얼굴 동영상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그때 기소 제대로 안 하고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또 지나가고 뭐 해서 그건 기한 제한해서 그냥 없던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요번 건도 뇌물 건도 뭐 검찰이 중간에 증인을 불렀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하자가 돼가지고 또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런 어떤 예를 들어 검찰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건 여야가 없을 테니까 제가 이런 여쭤보는데 과연 우리가 서민들이 보기에 법이 공정한가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저는 검찰이 절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검찰의 기소 독점이나 그래서 저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기자로서 지지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런 검찰의 기득권이나 검찰의 어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한 불공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이 제가 하는 우려는 이건 이제 어떤 신념이라 윤석열 후보가 만약 되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거 검찰들이 정말 제 세상 만났다 지금까지 안 그래도 이 정부에 지나서 예를 들어서 조국 때는 어떤 정부와 검찰이 대립하다가 그때도 이렇게 정부랑 대립을 할 때도 검찰이 굉장한 권력을 휘둘러 왔는데 윤석열 후보라는 총장 출신과 검찰랑 거의 동일시되는 그 검찰을 상징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의 이 어떤 전행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정말로 있습니다. 저는 그래 검찰 공화국 이런 말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저는 당판 떠나서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김학의 사건은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그 무엇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이게 진짜 21세기 문명 사회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게 폭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박 단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이제 자당의 후보께서 네, 예, 네. 그 검찰총장 출신이시. 저 같은 우려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예. 보면은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내 식구 봐주기라는 예. 측면도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안에서의 일부 진술 조작 막 이런 것들 예. 통해서 또 다른 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 그거는 뭐 어쨌든 좀 꼭 예. 그 뭐 검찰이 내 식구 봐주기로 해서 덮었다라기보다는 애매한 복합적인 문제다라는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검찰공화국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공화국처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예.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검찰이 우리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또 더 한다? 예. 그럼 우리 국민들 이미 해봤잖아요. 촛불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검찰에 대한 역차별?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있지, 검찰이 오히려 더 뭐 권세를 누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가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자꾸 뭐 개헌 얘기 나옵니다마는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너무 점점 커지면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거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김학의 야, 이게 동영상이 처음 공개되고 6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처음 수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경찰이 동영상 딱 보니까 이거 김학의거든 100%. 그래가지고 저 검찰에다가 구속영장 치고 번번이 기각 다 당하고 그래야 또 수사하는 척하다가 또 불기소 처분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자막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이제 성폭력으로 또 하니까 수사하는 척하다가 또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법원에서 이 동영상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김학의가 맞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그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가 무죄가 돼버립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 김학의 사건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떠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아니 뻔하게 동영상이 김학의인데도 김학의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권력이에요. 그게 이제 요 몇 년 전 시점.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거는 동의.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검찰이 내 식구 봐주기에 대한 이건 봐주기 분명히 수준이 있었던 아닙니다. 거고.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있는 죄를 없애버리고 동의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버리는 그 겁니다. 동영상이 정확하게. 저는 뭐 김 전 차관이 비슷하다라는데 저 오히려 동의. 그런데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시고 여기에 이규모 검사가 또다시 뭐 출국과 관련해서 이 서류, 정당하지 않은 서류에 문제가 생기고, 윤준천에 대해서 면담 보고서가 어느 날 왜곡이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제가 아까 예. 복합적이라고 예, 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박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김학의 사건은 완벽히 검찰의 제 식구가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학의 사건이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사람은 못하게 했더니 그 관련된 절차상의 부분은 다 문제가 돼서 지금 법에 걸려 있는데 김학의 본인은 지금 완벽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어떤 김학의 출국을 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걸려 있는데 법에. 예? 근데 김학의 본인은 이제 완벽한 면죄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어떤 수사 과정에 그 박 단장님은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그런 식으로 검찰이 무소불위를 휘두르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낙관적 기대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지금도 검찰이 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돼 막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대립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정말 총장 출신의 지주 검찰의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가 있을 때 검찰이 지금보다 훨씬 더 권력을 자유롭게 휘둘러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만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시지만 국민의 절반가량은 지금 50대 50이라고 여론조사 절반가량은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에 동감을 하는 편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일단 저는 우리 국민이 이미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만큼 성숙해 있다. 하나.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그래서 사부라는 얘기 하잖아요. 예. 언론에서 해주셔야지. 물론. 언론에서 이제 이 사회 공기인 언론에서 언론으로 갑자기 공영방송인 MBC 같은 데서 이 검찰이 잘못되는 거는 바로 잡아줘야죠. 정치권이 잘못 가는 거 바로 잡아줘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러면서 예. 하나만 내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농담 삼아 좀 섞어서 말씀드린 거고 좀 전에 우리 권혜국께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출국을 막았다라는 거는 조금 아니, 물론 절차상에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얘기하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정의를 위해서 법을 어기게 되는 거야. 절차상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근데 앞부분 그리고 그게 다시 사회에 불거져서 노출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또 우리 사회가 많이 봤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고민하면서 털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딱 10,000명이 10,000명. 딱 10,000명. 검찰만요? 검찰, 현직 검사, 전현직 검사 출신,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구, 지인, 측근 딱 10,000명만 법 앞에 평등합니다. 김학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검찰공화국을 사실은 우려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 검찰 수사를 받아본 분들 또 검찰청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학을 뗍니다. 그들의 오만 불손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유선 무죄 무선 유죄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흔한 이야기가 유선 무죄 무선 유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까지 전부 다 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이 검찰 권력을 6개 기관에 찢어놨거든요. 어디는 공모만 할 수 있도록, 어디는 기소만 할 수 있도록, 어디는 수사만 할 수 있도록, 어디는 공판만 하도록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수처 출범한 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이게 숫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 돼 있는데 만약에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려왔던 압도적 특권의 영역이었던 검찰이 이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1세기판 신공안정국이 만들어질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손 치면 국정운영 지지율이 좀 밀린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제일 먼저 취할 조치 5만 사건 만들 겁니다. 굉장한 예단이라고. 아니 왜 그러냐면 한동훈 검사가 왜 아직도 안 그만두고 있죠? 저는 이분이 공무원 아닌가요? 검찰 공무원이죠. 그런데 5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인 것도 하고. 걸려 있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정부 공무원을 보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없어서 발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검사를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공무원이잖아요. 5만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동훈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시킬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시키겠죠. 한 2, 3년. 그러고 난 뒤에 한동훈 검사장 또 검찰총장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좀 밀린다 싶으면
사건 만들어내야 되니까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돌파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아니 근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왜냐하면 검찰을 통해 가지고 당해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김학의 보세요. 명백하게 동영상에 김학의 얼굴도 김학의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검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교한 법 기술이 들어가 가지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게끔 해가지고 있는 죄를 없는 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죠. 딱 10,000명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5년 전으로 시계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전 그때 이제 한창 얘기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을 없애버리자 라고 했던 그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뭐가 되느냐 혼자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 자 우선 전 말씀드릴게요. 검찰 개혁 물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 다 박수쳤었잖아요. 제 기억에도 한 70-80% 이상 검찰 개혁하자고 그러면 다 동의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것 같고 근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거의 방법이 지나오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건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오해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했잖아요. 검경 수사권 분리했죠. 그다음에 공수처 탄생했죠. 그래서 현재 검찰 개혁하자고 했던 건에 대해서 많이 진행돼 왔어요. 근데 아직도 검찰이 이렇게 우려가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옛날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러면 검찰 개혁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냐? 검찰개혁의 부분에 저는 박 단장님 말씀, 거기 지금 검찰개혁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5년 동안 실패한 거죠. 그냥 잘못한 거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잘못한 거죠. 부동산 정책 같은 것처럼 잘못된 걸 생각하고 잘못한 수단을 써왔기 때문에.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검찰이 정부랑 얼마나 붙었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거의 승리했다고요, 제가. 그게 장악된 검찰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개인적으로 또 하나 맞아 검찰을 장악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날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또 하나 못 됐겠죠. 좀 말씀드리면 장악을 못했으니까 한동훈 지금 연구원 뭐라고 해야 돼요? 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검사장이죠. 본인이 걸려 있는 재판에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전대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추미애 대표 한 말씀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꼬박꼬박 한 말씀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같더라고요. 공직자로서 특히나 이 중립의 의미가 있고만 국무위원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은 과연 그럼 정치권에서 어떻게 했었나? 라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좀 반개적인 부분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검찰이 어떤 아직도 왜냐면 그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면 그 검찰 권력과 관련된 분들은 지금 아무런 처벌도 안 받. 아까 박 단장님도 인정하셨던 그 50억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 주요 정점이 검찰 수뇌부 출신들이라고요. 박영수 전 특검, 그 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 그럼 이게 지금 왜 그러냐고. 그래서 검찰은 그러면 왜 검찰에는 정의로운 분들이 안 계세요? 저는 검찰에 들어가려고 꿈꾸는 젊은이들 99%가 정의를 위해서 아마 꿈을 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검찰 내부는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듣기도 하고 보면. 이 검찰 그만두고 나오면 변호사 해야 되는데 거기 다 인맥으로 얽혀 있지.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정의감을 가지고 특히나 특수부 같은 데는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박 단장님도 저쪽 물론 윗선 가지고 그 의혹 제기하는 다른 부분이고 이 50억 클럽 붐의 곽상도, 박영수 친척이 10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왜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법 기술하고 법적 커넥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검찰의 어떤 그 미온적 수사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검찰은 지금도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아까 5년 전 시계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검찰은 마음대로 파고 싶은 데는 파고 그냥 놔두고 싶으면 놔두고 있구나. 이게 왜냐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지금 이 지경으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난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 박영수, 곽상도 뭐 이런 사람들이 예. 그 10,000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10,000명. 이건 이제 10,000명에 지난주에도 들어가는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수사인데 여태 안 한 거는 박사님 그거는 법적 카르텔 차원에서 그 법적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말이죠. 그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요. 검찰이 지금도 이 검찰과 법적 카르텔의 어떤 단단한 연결고리는 지금도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현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5년 전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건 지금도 현실이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런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부분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네. 아니 그거는 진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또 돌아요. MBC 공영방송이 해줘야지 언론에서 이게 그냥 지금 이게 만약에 MBC 전용 아니, 뉴스데스크에서 공영방송에서 한 5꼭지씩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안 한다고 이거 없는데 계속했으면 만든다, 없는데. 계속 지금 이 수사가 이렇게 됐을까? 없는데 만든다 이거. 50억 클럽 수사 안 한다는 얘기를요. 제가 2시 앵커라면서 한 과장하면 한 수십 번 했을 겁니다. 아니 하루에 5꼭씩 찌었어서 한 번씩 말고. 아니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 편파 방송한다고 의원들 몰려와가지고 지금 저 고향에서 쫓아내려고 왜요? 그러는데. 50억 클럽은 국민의힘도 박수 쳤을걸요? 정말 이 50억 클럽 얘기는요. 제가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왜 수사를 안 할까? 그럼 이걸 한 시간 반 방송 중에 15분씩 어떤 날은 떠들고 그랬어요. 20분씩. 아무런 진전이 없는. 그러니까 외전에서 하고 외전에서 하고 뉴스 데스크에서 하고 국민의힘에서 스트레이트에서도 해주고 이랬으면 이게 벌써 나왔을 텐데. 국민의힘에서 50억 클럽 왜 안 하고 한번 윽박을 질르셨어야죠. 근데 그걸 하지 별로 않았나요? 윽박 지르지 그래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쪽 일석 덩어리, 찾느라고. 윗선 덩어리. 다른 그러니까 일석 찾느라고. 이쪽 그랬었지. 얘기는 한 말씀도 국민의힘에서 거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쪽 윗선 찾으라고만 윽박 지르셨지. 제 기억엔 이 50억 클럽 왜 니네들 수사 안 하냐고 한 번도 가서 야당이 준엄하게 말씀을 하시면 금방 하셨을 것 같은데 야당이 한 번도 준엄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번 총선에 실패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다면 그 삭발이라도 했을 텐데. 저는 박 단장님 같으면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근데 그 당에서 농담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 진짜로 믿습니다. 박 단장님이 현역으로 계시면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시죠? 지금 100분 조금 넘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 검찰에 대고 이 50억 클럽의 의혹은 이렇게 수사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법사위원들 특히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워낙 여기 지금 없어요. 딴 데 컸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대부분은 들어요. 이제 진술, 녹취록 뭐 거기서 잘잘한 거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시키려고 과도한 공격은 했었어도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해라, 계좌 추적을 해라, 뭐 이런 거는 없었죠. 같은 아쉽죠. MBC 공영 네. 방송인 MBC가 좀 해줬으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20분 동안 떠들었었는데 딱 20분씩 떠들어가지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명절 잘 받으십시오. 되세요. 예, 들어가십시오.